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대선 경선 2차 투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후보들은 사자 토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상처받은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최종 후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줄탄핵, 30명 넘는 줄탄핵, 그리고 특검, 또 예산의 전면 삭감 이런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그리고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 안철수, 한동훈 후보는 사과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홍준표,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보류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번 2차 경선 투표가 당심과 여론조사 반반이 되다 보니까 각 후보들 간에 어떤 전략적인 고려가 들어간 거다 이런 분석인데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내심 앞으로의 본선까지 긴 일정을 고려한다 그러면 본선까지의 정치 일정 중에 사과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언제 밝힐지에 대한 시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네 분에 대한 그 갈등 구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사과 이것을 경선에서 경선 전략으로 삼는 후보자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후보들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본선에서 본선 전략으로 세운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저 부분은 여러 가지 당내 의견을 취합해야 되지만 어쨌든 선거 전략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네 분이 하는 것은 다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 다만 이런 건 있죠. 국민의힘이 사과하는 부분도 사과하는 부분이지만 사실 이제 우리 후보자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에도 사과를 요구해야 돼요. 이제 국회 운영의 전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마저 결정문에 그 적시를 한 상황인데 이것을 정치인이 상대 정당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도 상당히 당원들 입장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당심의 구애를 하기 위해서 저런 답변을 내신 걸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두 후보 같은 경우는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조기 대선 초반만 하더라도 탄핵 찬성하는 분들이 저런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분위기가 흐름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탄핵 찬성은 줄곧 주장을 해왔었습니다만 다른 후보들에게도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수 지지층 내부에서도 우리가 중도층에 나중에 어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탄핵과 관련된 입장 선회를 좀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좀 잡힌 게 아닌가. 변화된 당심에 대한 고려가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 것도 있는 건데 근데 또 두 후보, 탄핵을 반대했던 두 후보는 다른 태도를 보였죠. 김문수 후보는 줄곧 똑같은 태도로 시종일관 민주당 탓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선을 고려해서 내가 후보가 되면 고려하겠다라고 모호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걸 저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투표율이요 42%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예상보다 높은 수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저희가 이제 모바일 투표라고 해서 휴대폰으로 직접 본인이 하는 투표가 하나 있고요. 이것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ARS라고 해서 오면 하는 방식으로 양 이틀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도 경선 때는 이틀씩 했어요. 모바일 투표 이틀, 그다음에 ARS 이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 보면 44%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교해 보면 지금이 2% 정도 낮은 건데 그러니까 탄핵 정국임을 고려해 보면 당원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해서 예상 외로 높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고 실제 전체 투표율을 보면 63%인 지난 2021년 때보다 약간 낮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도부가 걱정한 그런 사유를 감안해 보면 예상외로 높다라는 평가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투표와 또 여론조사를 취합을 해서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결국 지금 쟁점은 이거 같습니다. 최종 후보, 과반을 넘는 최종 후보가 한 명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두 명이 올라갈 것이냐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흐름상 과반을 넘는 후보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탄핵 찬성 쪽에서 한 명, 탄핵 반대 쪽에서 한 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그 다자 토론 그리고 맞수 토론이라는 그 토론회를 거치면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가 좀 많이 부각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한동훈 후보의 장점과 단점이 모두 부각돼 버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흐름은 탄핵 찬성 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돌고 있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한동훈 후보의 아까 말씀드린 단점, 포용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태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된 것들이 과연 어떻게 본선에 반영될지 저는 그게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 2명이 올라간다면 누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세요? 저는 탄핵 찬성 쪽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좀 아무래도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고요. 반대쪽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흐름을 탔다고 봤는데 지금 만나는 분들은 김문수 후보의 저력을 많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분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보시고 어떻습니까? 2명 누구로 보십니까? 당내 문제라서 과반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보면 글쎄요, 뭐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죠. 그다음에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 중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아무래도 좀 앞서 있는 듯한 이런 전언들이 많이 있어서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선 레이스가 막바지로 향해 가는 가운데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가 여전히 가장 큰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후보들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한덕수 대행 차출론 언짢다. 아주 훌륭한 인품과 경륜을 갖추고 계시는 분인데 반드시 이재명을 이기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뜻으로 이제 동그라미를 들었는데요. 특별히 뭐 기분 나쁠 게 있겠습니까? 여기서 선출하는 후보가 보수 진영을 대표해서 이재명과 싸우게 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덕수를 뛰어넘지 못하고 어떻게 이재명을 잡을 수 있겠는가, 당원들 요구가 많습니다. 공교롭게 안철수 후보님만 동그라미를 드셨고 나머지 세 후보는 X표를 드셨는데 그 X표를 든 후보들 간에도 미묘한 입장차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안철수 후보는 솔직한 편이죠. 그러니까 후보자 각 개인별로 보면 기분 좋을 리는 없죠. 나의 동무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뭐 개인적인 의미로 솔직한 것이고 다만 이제 진영 전체로 보게 되면 이길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논리가 이론이 많고 일단 보수 분열은 필패라는 것은 뭐 다들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적 지지를 어느 정도 받는 분이 나와서 내가 그분을 이기거나 힘을 합쳐서 이재명 대표와 대결하겠다. 이런 구도를 마다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사실은 좀 국민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마다한다고 언급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약간 찬성하는 듯한, 희망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고 나머지 후보들은 나오면 붙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식의 의무론적 자세를 취하고 계신데 어쨌든 네 분이 다 단일화에 대해서는 전 찬성한다고 이해를 하고요. 내심의 솔직한 의사를 떠나서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설준되는 후보가 누구라도 사실은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합니다. 성시훈 부의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도 안철수 후보만 솔직했다라고 보여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후보들도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일단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이 돼야 되니까. 근데 보수 진영 안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분들도 분명 있으니까 그분들의 지지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분들이 느낄 때는 지금 조별 토론, 맞수 토론, 뭐 다자 토론 이렇게 치열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왜 한덕수 권한대행만 이런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최종 결승에 마치 올라 있는 것처럼 이런 태도를 보이느냐, 이거에 대한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번 조기 대선 때문에 검증 기간이 짧은데 당내에서도 한 2, 3주 정도의 검증 기간밖에 없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일주일 안에 과연 검증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되든 한덕수 권한대행과 만약 단일화를 추진할 경우 저는 아마 잡음이 크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이 이번 주에 정대철 헌정회장을 만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만나기로 했다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또 그대로 언론에 노출이 되곤 해서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출마 의지가 있다면 출마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헌정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얘기도 흘러나왔고 또 저희 권 비상대책위원장과 통화한 내용도 또 언론을 통해서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시간으로 이게 중계된다는 것인데 이게 선거라는 게 타이밍도 있는 것이고 또 각자 언급하는 부분이 전략적인 측면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숙고 없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면 이거 전략 노출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남 시간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시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성춘 부의장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자격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요. 왜냐하면은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임무는 60일 동안 대통령이 없는 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관리하라고 임명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내팽개치고 본인의 위기 관리가 아닌 인기 관리만 하다가 대통령 후보에 나가기 위해서 이거를 관둔다? 국민들께서 이거를 오롯이 좋게 봐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지금 선거 자금 문제도 있고 상당히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냐 마냐, 외부에서 하냐 마냐 이 복잡한 문제도 얽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는 한 번 더 재고를 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도 불편함을 끼칠 수 있고 보수 진영 내부에도 분명 이거는 복잡한 잡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국가를 생각하는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시종일관 같은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민주당 대선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선출 직후 수락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와 그 결과를 고루 나누는 것이 양극화를 완화하고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이재명 후보가 9대명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90% 넘는 지지율을 받을 것이냐 이런 말들이 신조어로까지 나왔었는데 90%를 넘진 못했지만 여전히 89%라는 수치가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율이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당내 분란을 잠재울 수 있는 선출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상당히 비민주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과정은 민주적이었는데 그 과정 이전에 밭을 다지는 과정이 비민주적이었다는 거죠. 본인에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찬성으로 추정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고 당내 그다음에 룰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도 갑자기 룰을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과정에 있어서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흐름들이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당이 장악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당 장악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장악된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히려 저 수치를 의미 있게 바라보게 되면 더욱더 이재명 대표의 독주가 폭주로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예, 이런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온 그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건데 앞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셨던 여론조사 업체 여기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비명행사 사태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고 문제가 제기됐었던 그 여론조사 업체를 사실상 같은 업체로 이번에도 사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업체 문제도 있고요. 경선 방식의 문제, 당심 50%, 여론조사 50% 이거에 대한 20년 동안 해왔던 민주당이 룰을 바꾼 것도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후보를 지지했던 한 10%에 그치는 지지율일지라도 그분들이 본선 지지에서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좀 지지해줄 동력은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에게 주어진 숙제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선 과정 중에 나왔던 이런 볼멘 소리라든지 불만들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오롯이 고민하고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가 오늘 대선 후보, 최종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된 이후에 첫 공식 일정으로 이 서울 현충원을 찾아서 이승만, 박정희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고 하는데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어제 수락 연설문에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통합을 유독 강조하셨고요. 국민 통합을 초반에 수차례 말씀을 하셨고 후반부에는 이념이라는 거는 사실 국민의 국가, 국민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 행보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올 초부터 보여왔었거든요. 자, 이념으로 가지 말고 우리는 실용으로 가자. 보수가 추구해왔던 가치이건 정책이건 모두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해왔던 기존의 노선과 다른 선택도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신 건데 오늘의 행보 역시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보가 어떤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반감을 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반 이재명 정서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몸부림은 이제 몸으로 치고 진심으로 치는 건데 사실은 저런 말씀들이 여태까지 수개월 빠르면 수일 내에 번복되곤 하거나 상반되는 또 행동으로 나오기도 했잖아요. 예. 국민 통합을 여러 번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또 보면 내란 종식, 내란 세력.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전에 국정농단 이후에 적폐청산으로 이어졌던 상대 진영에 대한 괴멸.
이런 것들이 또 현실화될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장을 말씀하시지만 또 엔비디아의 그런 같은 기업의 70%, 30%를 국유화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성장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고 법안도 또 성장에 저해되는 법안을 그대로 추진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저 외교관계나 이런 데서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지금 저희 민주당의 1차 탄핵안에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안에 보면 한미일의 안보 협력에 대해서 탄핵 사유를 넣었다가 나중에 뺀 적이 있어요. 예. 자, 이런 부분들이 과연 관련 국가들에서는 어떻게 볼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등장이 대한민국에 외교적으로 악재가 되지 않을까. 친중 행보를 보여왔던 그렇게 평가받을 언행을 했던 여기에 대한 상대 진영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외교적으로 자 이런 것들이 국익에 또 저해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는 큰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 가지 또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또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대법원에서 선거법 사건 이제 심리가 진행 중인데 11일 전에 결론을 낼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10일 전에 결론이 나오게 되면 사실 이제 상고 기각일 가능성이 큰 거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법원 전합 판결은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기준을 세우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그 행위 유형에 대해서 이게 어느 범위인지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고 다만 이 기준을 세우는 과정에서 상고 기각으로 결정이 날 수도 있지만 한편 보면 6월 3일 이전에는 무조건 결론이 나야 된다. 이것이 파기환송이든 파기자판이든.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유권자들이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나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법원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6월 3일 이전까지는 무조건 판결이 나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대법원 전합으로 넘어간 이 선거법 사건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상고 기각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시기는 하지만 정말 어떤 다른 측면에서는 정말 어떤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일부 의원님들은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 다수는 근데 이거 상고 기각이기 때문에 이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좀 속도를 내는 거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런 얘기를 했죠. 내일 교통사고가 날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사실 파기자판 가능성은 낮다 못해 거의 희박한 상황이고요. 지금 2심 무죄로 올라간 것을 유죄로 뒤집을 그래서 파기 환송할 가능성도 매우 낮은 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확률 때문에 굳이 지금 법원이 어떻게 보면 대선 전에 범인들의 이런 것들을 좀 털어내기 위한 작업일 수도 있는 것을 너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고기각돼서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하나의 짐을 덜고 대선 본선에 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시각도 당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기 자판 또는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그런 파장들에 대한 당내 우려 또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건데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됐을 때 가장 여러 가지 파장이라든지 클 것이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기존 대법원의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전합에서 뭔가 정리하지 않으면 파기 환송될 확률이 가장 높죠. 왜냐하면 그간의 판결 내용들이나 법원의 입장들을 보면 사실 지난 항소심의 경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기환송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물론 환송심에서 양형을 다시 정해야 되는 그 절차는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보면 파기환송이라는 것은 유죄 취지인 거고 이런 부분들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유권자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이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